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자리 정부 그래요. 그럼 일자리 정부를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일자리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회계감사나 이런 거를 할 때 거래를, 회사의 거래 형태를 이해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이제 웍스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웍스루 할 때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래를 잡아서 분석을 해요. 그래야 그 어려운 걸 분석을 해놓고 나면 그보다 쉬운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꾸만 페이지 줍는 노인, 특고직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술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소득 파악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소득 파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거보다 더 쉬운 사람들 소득 파악은,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어려운 것부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 우리들이 너무 고용 유연화, IMF에서 요구하는 그렇죠. 이런 정책을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절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비정규직으로 기업하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분배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제 두 용이 붙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한 분은 기본소득제가 중요하다. 한 분은 이제 고용보험제가 이런 게 이제 건전한 정책 대결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건전한 정책 대결인데 참 볼만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은 맞는데 그 어떤 게 더 우선일까라는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기본소득제를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죠. 근데 왜 기본소득제는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논란에 가세했죠. 아, 가세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세게 붙었네요. 이낙연 그 전 총리 뭐라 그랬냐면 기본소득제 논의하고 관련해서 취지는 이해한다.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 이게 뭔가요, 내용이? 아니죠. 이게 정확하게 본인 노선을 정해야지, 이걸 보면서 꼭 안철수, 꼭 선문답하듯이. 근데 이제 돈만 많으면, 우리 재원만, 우리 예산만 뭐 이렇게 딱 봐도 돈만 나온다 그러면, 기본소득제, 전국민 고용보험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정책이고 먼저 우선해야 될 정책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급한 거부터 꺼야 되는데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이런 거에 이낙연 총리님 참 너무 그냥 선문답을 하셨는데 이런 일자리를 제가 이제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그러니까 무슨 일자리라도 찾게끔 유도를 해주는 그런 정책들 우리 뭐 외국인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것이고 OECD 국가들도 아마 일자리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겠죠. 이런 변화되는 일자리에 가장 그래도 어울리는 제가 보기에 정책이 이 고용보험제를 강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을 뒷받침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소득 분배 정책에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고명수 총장님은 어떤 생각이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목소리는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에 관련해가지고 고용보험제도 내용들의 대화는 솔직히 좀 괴리감이 좀 있어요. 괴리감이? 네. 아니, 고용보험은 그래도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 보면 골목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고용보험제보다는 자영업자 일본의 2배, 뭐 미국의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4명 중에 1명이다라는 그 신문 보도도 봤고요. 자영업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수준인데 이 중에는 그 생계형 창업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80만 명 정도의 그 사업자가 창업과 폐업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장사를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어디 가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창업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고 폐업을 내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드네.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창업을 하지 않겠죠.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 이게 상당히 좀 소상공인들 입장도 그렇고 눈살 찌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을 문정부 들어서 좀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국내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그나마 또 외국인들한테 많이 뺏기고 있는 거죠. 이게 외국인 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근데? 거의 막노동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이. 아, 물론 막노동도 네.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지 않은 일자리를 밀려 나가는 거죠. 일자리에.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지난번에 중국에서 보트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죠? 중국 아니, 사람들이 보트 타고 비싸니까 일당이 비싸니까 많이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뭐 10대 1이다 20 이렇게 일자리가 좋지 않은 일자리만 남아 있고 좋은 일자리가 뺏기는 상황이라. 자, 하여튼 그러면 뭐- 이제 IMF 이후에 소장님 이제 이후로 이제 최초로 이게 일자리 문제가 또 다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기본소득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까 고명수 총장님은 먼저 기본소득 주자라고 하셨는데 그것부터 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이제 일자리 문제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가 일단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눈높이를 전부 이제 하향 평준화 밑으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일자리는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밑에 일자리가 가다 보니까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딱 이제 오버랩되는 곳이 있죠. 네. 이게 내국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네. 외국인들이 네. 그 저희들끼리 어떤 이렇게 방패막을 설정해놓고 못 들어오게 밀어요. 밀어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자리 문제가 사실 IMF 이전까지는 그랬는데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IMF 때 우리들이 너무 그 고용 유연화, 그 IMF에서 요구하는 그렇죠. 이런 정책을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뭐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드네 뭐네 그랬는데 네. 절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비정규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핑계로 써먹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후에 네. 아웃소싱 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근로자들도 전부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특고직 이런 거로 이제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네. 언택트 산업 뭐 그래갖고 지금 모바일 쇼핑이니 뭐 배달 음식이니 이러면서 네.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근로자예요. 네. 이 사람들이 사업자 아닙니다. 사업가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상에 네. 이 사람이 사업가인지 노동자인지 농민인지 기본적인 개념, 어디 부류에 속하는지도 본인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부는 통계도 안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자리 정부 그래요. 그럼 일자리 정부를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일자리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통계도 없이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이율배반적이다. 주장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 그러면 고명수 사무총장님, 네. 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실상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네, 부분이 네. 어떻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정부 발표를 뭐 좀 보면은 전체 일자리 종류, 그다음 종사자,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매월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는데 네. 이게 뭐 전혀 신뢰가 없는 것 같고 네. 통계청의 통계 조사 방식도 네. 그 조사 대상이
제한적인 샘플에 의존하는 거고, 그 조사를 나가는 조사원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조사를 해서 어디에 이 정보가 쓰이는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통계 조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들 자꾸만 이렇게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이 네. 예,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산, 소득, 예, 고용 여부, 예, 노동 의지 예.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 모든 국민에게 예, 빈곤선 이상으로 예,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매달 주자. 누구에게나.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의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말하는 건데 아, 예.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오래 사례들이 많아요. 예, 1981년에 이제 미국 알래스카에서 거기 석유가 나옵니다. 예, 그 석유 판돈 가지고 모든 시민들한테 기본소득 주고 있어요. 예, 핀란드하고 네덜란드는 2017년도부터 예. 2년 동안 준 적이 있고 예, 캐나다의 온타리아라는 주에서도 3년 동안 소득을 지급해서 예.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고 예, 핀란드에서 최근에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평가를 했을 때 보면 예, 행복도와 건강은 증진됐다. 그 말은 맞죠? 꽁돈 주는데 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예. 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제도가 기본소득제가 좋다 나쁘다. 예. 이걸 이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그렇군요. 하나를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 요 양반이 이 양반이 아니면 나이가 어려요. 72년생입니다. 72년생인데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통해서 인구 30%의 저임금 노동자층에다가 이걸 지급을 해야 된다. 30%는. 피케티가. 네, 이렇게 그 책을 썼어요. 프랑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빨갱이라고 하겠죠. 이 사람은 하위 30%입니다. 하위 30%. 네,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자. 예, 요거는 아마 GNP 국민총생산의 5%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예,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누구나 주는 거 말고 선별을 해서 주는 선택적 복지의 어떤 타협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프랑스가 의외로 농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제 그 구조를 보니까. 농업도 많죠. 우리나라 네. 농업이 그렇게 그 크진 않는데, 네. 나중에 의외로 농업이 많더라고요. 프랑스 포도주가 땅이 많았잖아요. 넓잖아요. 예? 땅이 넓어. 땅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많아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뭐 얼마 전에 TV에서 유학 간 젊은 처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필요 없대요. 세금으로 다 뜯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우리 저기 외국인들한테는 이번에 보니까는 뭐 등록금 10배까지 올렸는데 뭐 1년 동안 다녀봐야 3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등록금이. 등록금. 유럽은 기본적으로 네. 대학 등록금이 공짜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나 내는 거예요, 프랑스는. 10배인데. 아니 우리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300만 원씩 내는 거 받겠죠. 독일 같은 데는 외국인들한테도 공짜예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네. 이 제도는 또 뭡니까?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자, 네, 비정규직, 네, 그다음에 뭐 플랫폼 노동자, 네, 자영업자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모두 고용보험 울타리에 편입시키자. 아 좋은 내용 같아요. 이런 주장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현재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이 네. 예술인 고용보험제 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20대 마지막으로 그냥 해놓고 갔죠. 네. 그다음 20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얘따 모르겠다 하고 지 나도 한번 끼자 그래갖고 9개 직종의 특고자 77만 명을 네.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 네. 하고 이제 법안을 발의해놨어요. 아주 좋은 내용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득 TB 확보에 있어서는 뭐 고용보험제가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잃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실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1,300만 명이라고 해요. 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예.
전체 실업자 중에서 이제 실직을 당해가지고 실업급여에 돈을 받는 수급률이 45% 정도이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는 구포자, 소포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급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018년도에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8조 원이라고 해요. 꽤 많네요. 예, 근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을 하면 이 금액에 1조 5천억 정도의 돈이 더 추가로 들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죠, 이게.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하는 것보다는. 예. 근데 지금 최근 보도자료에 보면 3차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업급여를 지금 12조 9,095억이랍니다. 지금. 12조? 예. 그러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하면 과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냐? 요게 대두가 되는 거죠. 예. 현행 그 실업보험에서 돈을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별도의 이면을 얘기를 하면 6개월짜리 일자리만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일하고 이거 타먹고 6개월 타먹고 8시간씩 근무해가지고 1년을 근무하면 6개월 동안 돈을 주는데 이거를 날짜도 근무도 땡기고 주는 기간도 더 늘리고 하는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네, 걱정하는 그것도 일종의 체리피킹입니다. 그렇죠. 체리픽이죠. 예. 네. 용어가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해. 케이크를 먹을 때 제 위에 체리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빼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네. 맛있는 것만 빼서. 네. 얌체 같은 족속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아무튼 말하면 돼요. 얌체 같은 족속. 요 긍정적인 측면은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는 보장은 못하지만 실태 파악하고 소득 파악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DB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데 그렇죠. 얌체 같은 족속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 섞인 돈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고용보험제를 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통계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일자리 통계와 그 사람들의 근로소득 통계는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 그러면 좀 약간의 큰 맥락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제의 장점이 좀 더 큰 면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하더라도 제 생각은 소득이나 이런 DB를 구충할 수 있는 자료가 더 확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고 이런 고용보험제를 같이 동시잡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면 고용보험제를 먼저 고용보험제 취지를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만든 다음에 그렇죠. 자영업자 이 사람들 고용보험제 차근차근 이게 밟아왔다면 쉽게 이게 될 문제인데 너무 압축 성장, 고도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명별 부동산 보유 DB, 그다음에 금융자산 보유 DB 이런 게 다 부실하고 인명별 소득 DB도 이제 부족하고 일자리 통계도 우리 정부가 이제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이게 펼 수가 있어요. 좋은 정책인데는 저희가 뭐 이해를 달지 않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니까. 소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항상 어디부터 쓸까부터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오르냐, 선택적 복지가 오르냐. 제가 볼 때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선택적 복지가 맞습니다. 밥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일단 살리고 가야 돼요.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한테 기본소득 주어졌다고 그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소비 진작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 효과도 없어요. 그럼 이제 정부는 복지 예산을 양쪽으로만 확대할 게 아니에요. 효율성 추구를 차원에서 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덮어놓고 예. 소득, 재산, 뭐 고용 여부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그냥 일정액을 놀아주자 하는 얘기고, 전국민 고용제는 선택적 복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고용보험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전국민 고용제가 우선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거듭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어떤 복지 정책이나 뭘 하려고 그러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DB가. 그렇죠. DB가 있어요. 근데 그런 DB가 없는 상황에서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고용보험료 징수할 것이냐.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것 같았으면 왜 못했겠습니까, 그동안. 요번에 지금 예술인 고용보험제나 특고직 고용보험제 이런 거 할 때 제가 가장 정말 안타깝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회계감사나 이런 거를 할 때 거래를, 회사의 거래 형태를 이해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이제 웍스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웍스루 할 때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래를 잡아서 분석을 해요. 그래야 그 어려운 걸 분석을 해놓고 나면 그보다 쉬운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자꾸만 페이지 줍는 노인, 특고직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술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소득 파악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소득 파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거보다 더 쉬운 사람들 소득 파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어려운 것부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쉬운 것부터 가다 보면 조금 가다가 어려운 거 포기해버립니다. 예, 오늘 좀 좋은 그 주제의 내용을 한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